오늘은 이제 12월 그 동영상 두 번째 자담회를 촬영을 합니다. 첫 번째 자담회는 우리 20대 이제 젊은 청년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세 분을 모시고 20대들의 생각과 고민들을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자담회로 현재 지금 이제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전직 내지는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분 두 분을 모셔서, 원래는 세 분을 모셔서 하려고 했는데 한 분이 급한 사정이 생기셔가지고 못 오시는 바람에 두 분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을 모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전에 세 분을 모셔서 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시간이 금방 후딱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시니까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세요. 시작할 때 하기 전에는 한 시간 동안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때워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해놓고 보니까 하고 보니까 한 시간이 지나간지도 모르게 지나가서 좀 아쉬웠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제 두 분이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두 분도 말씀하시고 나면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또 끝났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두 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첫째 이제 두 분의 각자 자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자신의 지금까지의 경력이라 할까요? 간단하게 소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대학이든 아니면 학교 또는 사회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목표나 어떤 꿈, 이루고자 하는 어떤 꿈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목표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해오셨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점들이 좀 힘들고 어려웠다든지, 또는 어떤 점들은 굉장히 기쁘고 좀 이렇게 좋았다든지 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이제 그냥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그 대다수 분들도 지금 오늘 여기 계시는 두 분과 거의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비슷한 처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두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거의 자기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감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대학로 방장님부터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연구소를 알게 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랬죠. 올해 2014년 1월에 소장님을 사실 처음 알았고, 공부방을 하고 있다는 거는 2월에 알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소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요. 지금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 근데 제가 이 공부방에 나오게 된 것, 그리고 공부방을 맡게 된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소개랑 덧붙여서 하자면, 저는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회계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책에서 배우는 것과 제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다르고 적용을 시키지를 못하겠고, 제가 나름대로 뭔가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데 제가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때 이런 공부방이 있다는 것을 듣고 시험이 끝나면 와야지라고 그때 결심을 해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요. 현재는 회계법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내년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회계사 시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대학은 언제쯤에 졸업을 하셨어요? 대학은 2008년에 졸업했어요. 2008년에 졸업하고 회사를 2년 정도 다녔었어요. 근데 회사를 들어가서 제 적성을 알게 됐죠. 회계가 참 재밌구나. 그리고
다른 과목을 제가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좀 많이 써먹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딱 떨어지는 게 제 적성에 맞았고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적성을 찾았다는 거에 있어서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대학에서 전공은 어떤 걸 저는 하셨어요? 경영학 전공했었어요. 경영학 전공이죠. 네. 근데 경영학 하셨으니까 회계학도 공부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구나. 그다음에 우리 예, 지금 전직을 준비 중에 있고요. 네. 지금 전직은 11월 1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지금 뭐 텀은 전직 기간 텀은 길지 않고요. 지금 준비하다가 그 기존 직장에 있는 거 그 아이템 가지고요. 투자자 만나서 그 투자를 받고 그 일을 시작하기로 다음 달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그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 분야는 어느 쪽이신가요? 이제 정부 예산 관련된 클린 사업 쪽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용품들 납품하는 거. 예. 그쪽. 그러면은 그 직장 생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직장 생활한 지는 꽤 됐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한번 외도를 한번 했었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예. 그때 이제 준비 없이 너무 뛰어들어 가지고 그 수업료를 많이 한번 냈죠. 이렇게 한번 말아 드셨구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말아먹은 또 기간 동안에 잠시 이제 그 뭐 취업 준비를 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사업을 한번 더 해보고 싶어서 이제 취업 교육이나 뭐 이제 이런 거 해봤는데 실질적인 그런 그 도움되는 교육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그 죄송하지만 지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지금 43이요. 43, 예. 40대. 결혼도 하셨네. 아니요, 저기 결혼은 올 12월 달에 합니다. 오,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예. 예, 그렇구나. 그 사업을 하시다가 조금 이제 그 안 돼서 이렇게 접으셨다고 하셨는데 뭐 그때 뭐 타격은 뭐 크지 않으셨나요? 타격이 많이 컸죠. 일단 뭐 저축 뭐 돈이 제가 저축해 놓은 돈하고 이제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죠. 예. 예, 이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금융권이나 이런 거에 그 부채가 없으니까 예, 지금은 굉장히 다행인데 어쨌든 빚진 거죠 부모님한테요. 그렇죠. 예. 이제 갚아야죠. 예. 아마 갚으실 겁니다.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이제 그 공부방하고는 인연이 다 되신 겁니까? 김광수 경제연구소는 카페로 오래전부터 눈팅만 하다가 그 카페 공지글에 그 이수신 프로젝트 그 공지 내용 보고선 참여하게 됐고요. 네. 그 계기로 이제 관악공부방 방장하고 신도림 공부방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러시구나.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그 대학로 방장님께서는 회계가 내 적성에 맞고 내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하고 싶다라고 목표를 이렇게 정해서 회계사 공부를 준비 중에 이제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걸 위해서 현재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공부 이외에 다른 어떤 그 회계 관련한 그 어떤 일을 하시는데 어떤 뭐 회계사를 해서 내가 뭐 회계 사무소를 차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형 그 회계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든지 하는 뭐 그런 구체적인 향후에 뭐 자기의 어떤 직업의 어떤 그 진로 뭐랄까 뭐 그런 것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제가 회계사 공부를 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예산 담당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연구 프로젝트를 하는 일이었는데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투명하지 않더라고요. 네. 그게 일하는 내내 좀 불편했고 네. 그 당시에는 저한테 이런 회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이걸 다 적발해 버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과목이 뭐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회계 감사 하나를 보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세법을 배워야 되더라고요. 근데 세법을 공부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굉장히 재밌구나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일을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오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생각했었던 것은 최근에도 생각하고 있는 일이기도 한데 소장님이 쓰신 책에 이 조세가 개인과 기업이 소비랑 생산을 할 때 촉진이 되어야지 경제 활동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 쓰신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좀 전문화를 시켜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직은 실무 경험이 없어요, 제가. 그리고 지금 파트타임으로 하고 있는 것도 적은 시간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마친 다음에 실무를 경험하게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뭔가 방향이 정해질 것 같고 사실 제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제 분야에서 사회가 좀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일, 조세 분야에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런 쪽으로는 상당히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감사원이라든지 뭐 감독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쪽과 관련된 뭐 개통 쪽이거든요. 지금 단순한 이제 회계사는 1년에 한 뭐 1,000명 가까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서 이미 포화 상태를 넘어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계사만으로는 조금 뭐 우리 이제 대학로 방장님이 그 회계 관련해서 이제 상당히 적성에 맞고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해서 하신 것은 이제 좋은 일이지만 또 필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필요 조건이니까. 앞으로 이제 회계사만으로 먹고 살 수 있을는지 자기가 원하는 정도의 생활이 가능할는지는 장담을 하기가 조금 힘들죠. 그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예전에.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지금 이제 예전에는 이제 세무사도 있고 이제 그 회계사도 있고 지금 그다음에 법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하잖아요. 이제 세무사는 회계사한테 이제 밀릴 거고 이제 회계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세무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무사로서 먹고 살기가 이제 힘들다라는. 회계사가 세무사 일까지 다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이제 법무사나 변리사도 변호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걸로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그러니까 변호사가 이제 법무사나 변리사 일까지 다 하게 돼 버린다.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제는 변호사가 회계사 일까지 다 처리를 한다. 그런 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예전에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뭐 아직은 뭐 거기까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이제 그 회계 관련해서 뭔가 뭐 이렇게 부정한 회계라든지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좀 잘못된 어떤 사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시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회계사도 이렇게 상당히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또 이게 잘못됐는지 이렇게 그 법에 위반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또 알려면은 또 이렇게 그 뭐 관련 세법이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신 또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법률적인 지식도 조금 더 이렇게 그 쌓으시면 훨씬 그 하시고자 하는 그런 그 분야에서 좀 이렇게 좋은 이렇게 원하는 어떤 그 일자리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얻으실 수도 있고 또 만족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우리 관악방장님은 저는 뭐 제 사업도 뭐 해서 뭐 약간의 돈도 벌어봤고 이제 물론 뭐 결론은 망해갖고 다시 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우연한 기회에 또 어떻게 돼서 투자자 만나서 다시 또 이제 사업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데 가장 힘든 거는 그거 같아요. 중간에 어떤 그 도움을 받고 싶은 그 뭐 컨설팅이나 뭐 이런 걸 받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만나더라도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들 그 컨설팅 비용 정부에서 나오는 컨설팅 비용을 받기 위한 그런 거
그리고 뭐 직업 교육을 거기에 관련된 직업 교육을 찾아봐도 뭐 거의 그런 건 없고요. 뭐, 네. 뭐 쇼핑몰 창업이나 아니면 뭐 프로그램 뭐 그러니까 뭐 포토샵, 뭐 일러스트 뭐 이런 대부분 직업 학교에서 그 수강생들 채우기 위한 그런 수업밖에 없더라고요. 뭐 경영에 관한 전반적인 그런 좀 깊은 그런 수업을 들어서 네. 좀 이렇게 제가 뭐 사업을 하거나 직장을 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정부에서 뭐 지원을 해주거나 아니면 뭐 사설 학원 같은 게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게 가장 애로점이죠. 그 이제 뭐 컨설팅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지원 그 제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 뭐 이제 중소기업이나 뭐 소상공인이나 이런 사람들 이제 창업을 도와주는 컨설팅을 해주는데 아마 중소기업진흥공단인가 뭐 그런 중기청인가 이런데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제 그런 그 창업 지원 컨설팅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컨설팅을 하는 분들한테 이제 정부가 컨설팅 한 건당 1,500만 원씩인가를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지금도 아마 그런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그쪽에 신청을 해서 이제 컨설팅 대상자로 이렇게 지원자로 이렇게 결정이 나면 뭐 와서 이렇게 컨설팅을 막 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막상 또 컨설팅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내 정말로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거의 그쪽에 치우쳐져 있더라고요. 뭐 이제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뭐 이제 식당들, 네. 뭐 커피숍, 뭐 제과점, 호프집들 이런 진짜 그 생계형 창업 쪽에 그런 컨설팅 뭐 입지가 좋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뭐 메뉴는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거랑은 저랑은 전혀 상관이 없고, 예. 그리고 뭐 그 정도의 요즘에 뭐 가게 하나 내는데 돈 인력 갖고 되지도 않고 또 권리금이라는 게 워낙 세기 때문에 뭐 그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들어가려면 일반인들의 그 사업 규모가 아니라 그렇죠. 예 거의 뭐 중소기업 예. 규모의 사업 규모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요건데 이렇게 요식적인 그런 어떤 정책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부터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게 의미가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써야 되고 하니까 이제 형식적으로 꼭지를 잡아놓고 하는 뭐 그런 성격들이 상당히 실제로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 회사잖아요. 제 연구소는 보통 정부 정책이나 뭐 기업 대기업들을 이제 주로 상대로 해서 컨설팅을 하는데 보통 그 뭐 웬만한 정책이나 그 대기업의 어떤 뭐 사업성이라든지 신규 사업이라든지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뭐 업무 개선이라 이런 걸 하면 최소 그냥 그게 억 단위니까 그래도 그 비용이 이제 저희 그 컨설팅 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희는 이제 작죠. 네. 저희는 그런 걸로 치면 정말로 이렇게 우라통이 터지죠. 외환위기 때부터 그 외환위기 딱 터지고 나니까 이제 IMF가 한국 정부한테 한 4천만 달러를 먼저 긴급 지원을 해줬어요. 네. 4천만 달러면 한국 돈으로 뭐 달러당 1,000원 잡아도 400억 원이죠. 네. 400억 원을 긴급 지원을 해준 거예요. 뭐 때문에 지원해 줬냐면 한국 정부, 한국 공기업, 한국 기업, 민간 기업들, 민간 금융기관들을 모조리 컨설팅을 받아라는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원해. 근데 누구한테 컨설팅을 받아라냐면은 미국 그 IMF가 지정하는 그런 이제 이른바 글로벌 컨설팅 회사들이죠. 미국의 뭐 맥킨지나 BCG나 뭐 딜로이트나 이런 데들한테. 그러니까 400만 원을 제일 먼저 빌려줬는데 400억 원을 제일 먼저 빌려줬는데 그 컨설팅 비용으로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비용으로 모조리 컨설팅을 받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정부도 컨설팅을 받았어요. 뭐 정부도. 그래서 뭐 한국은행도 받고 뭐 산업은행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감독원도 그때 만들어지고 막 이렇게 이제 한때인데 무슨 이제 한전도 막 컨설팅을 받고 뭐 한전 같은 걸 한 2주 컨설팅 기간 2주간이에요. 2주인데 막 20억씩이에요. 그 400원을 소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 맥킨지의 미국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한국 기업에 컨설팅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한전이 어떤 기업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전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전 직원이 설명을 해줘야 돼.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입니다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결국은 컨설팅 그 보고서를 누가 써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전 직원이 써주는 그 실제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그 한국 맥킨지 이제 한국 사람들 채용을 해서 쓴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 뭐 한국 컨설턴트 수준이라는 게 뻔하죠. 뻔하죠. 그러니까는 그 다들 이제 그러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한 달 만에 한 40억. 그게 이제 컨설턴트 이제 그 외국계 컨설팅 회사의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말하자면 컨설팅 총괄 책임자죠. 그 사람이 그 인건비가 한 달에 막 5억 원, 10억 원 이렇게 때려져요. 그 컨설팅 비용 40억 원의 그 비용 내역을 채우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저한테 컨설팅을 받아라. 근데 저는 컨설팅 단가가 얼마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쳐주지도 않았지만 제 추측컨대 한 몇백만 원에서 많은 얼마일 것 같아요? 만약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제가 컨설팅을 했다라고 치면 그 이제 2000년에 연구소 세워서 그 후에 이제 그 정부 컨설팅 프로젝트를 했는데 제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시면 아마 뒤로 넘어지실 거예요. 어느 쪽으로 넘어지실 것 같아요? 안전 쪽으로. 건설 일용직 단가예요. 건설 하루 일용직 단가예요. 그러면 한 15만 원 정도. 무슨 소리입니까? 아, 더 낮나요? 한 10만 원. 지금은 그 건설 일용직이 하루 10만 원, 뭐 15만 원 이렇게 네. 되지만 그때는 뭐 건설 일용직이 완전히 뭐라 할까요? 잡부였어요. 뭐 얼마 한 5천 원, 만 원?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수준으로도 택도 없는 그런 그 비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이제 정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론 이제 그 IMF가 그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뒤로라도 저한테 제대로 비용을 좀 이렇게 그 반의 반이라도 주면 제가 완전히 떡칠을 해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컨설팅 딱 받으면서 하는 소리가 다들 뭐냐면은 이건 내가 써주고 또 이런 정도면 내가 일주일만이면 그냥 나한테 휴가 일주일만 내주면 내가 이거 써줄 수 있는데 이거 몇십억을 주고 이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예요. 그래서 그때 정부도 그때 한 뭐 부처 통합한다라고 그래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실제로 그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전문 컨설팅 그 기관들은 컨설팅 그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냐하면 비쌀 수밖에 없는 게 첫째는 그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은 그 기업 덩치가 얼마나 큽니까? 몇십조 기업이잖아요. 몇십조 기업을 잘못 컨설팅을 해버리면은 완전히 그냥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은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거기서 잘못했다가는 그냥 문 닫아야 돼요. 문 닫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페널티가 있어요. 컨설팅 잘못하면 벌금을 물어요. 사후적으로 평가를 해요? 이제 그 컨설팅을 의뢰한 그 의뢰자가 자기들이 처음에 계약서상에서 요구한 대로 컨설팅 그 보고서를 안 만들어주면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면 또 그 계약서상에 그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어떻게 부담을 이렇게 낸다라는 그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그럼 외국계 컨설팅 회사들은 다 이렇게 힘센 사람들 이제 자기 자식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유해창 씨 아들도 이렇게 어디 맥킨지인가 어딘가 BCG인가 뭔가 이렇게 있었고 지갑지 백으로 이렇게 정부나 대기업한테 프로젝트 따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재벌 그 2세 3세들 다 그런 데 가서 무슨 이른바 경영수업 한다. 뭐 이런 경영수업은 무슨 경영수업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 할까요? 컨설팅을 정말로 제대로 해줄 수만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한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에서 정부 이렇게 한 건당 한 500만 원씩, 그게 기간이 한 달인가 보름인가 그래요, 컨설팅 기간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에 500만 원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인건비로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제 인건비, 저 연구소가 그 500만 원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연구소 유지가 안 되죠. 네. 그다음에 아무리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업종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려면 정말로 관련 산업 전반을 다 봐야 돼요. 네. 그다음에 경쟁 기업들도 다 봐야 되고,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이나 기술적인 비교 우위나 마케팅력이나 자금력 이런 걸 종합적으로 다 봐야 돼요. 결국은 똑같아요. 컨설팅 큰 기업 해주는 거나 이거 작은 기업 해주는 거나 별반 차이 없어요. 별반 차이 없는데 5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안 하죠. 안 하니까 이제 퇴직 공무원들이나 관료들이나 그런 쪽에 이렇게 연줄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500만 원이면은 자기 퇴직하고 나서 그 생활비는 확실하게 되죠. 그 정도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 거죠. 지금도 아마 그런 식으로 아마 유지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말은 지식 서비스 산업 육성한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떠들면서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지식 서비스 산업의 벤처 창업자가 누굽니까? 저죠. 네. 근데 저 2000년 연구소 시작할 때는 업종 분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잡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벤처로 지정해달라 했더니 벤처 업종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정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무슨 세금 혜택도 뭐 아무것도 없이 전부 우리가 돈 벌어서 다 했어요. 일반 기업처럼. 전부 다. 되게 힘드셨겠네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걸 말하자면은 굉장히 할 말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빨리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실제 이제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되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제조업 쪽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비스업도 이렇게 계시지만, 서비스업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식점이나 이런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은 이제 상권 분석이라든지 이제 고객 이제 유형 분석이라든지 상품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정형화돼 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컨설팅이 진짜 필요한 데는 이제 주로 제조업 쪽 분야예요. 근데 제조업 하신 분들이 상당수가 이공계 출신 경영자들이에요. 이분들을 보면은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만든 물건이 좋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실제로는 안 그런데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되게 프라이드 때문에. 네. 이제 이공계 출신이 상당히 이제 좁고 깊잖아요. 좁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골수적인 그런 성격들이 이제 성향들이 강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는 좋은 물건을 만들면은 돈 번다라는 생각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돈 같은 개념도 전혀 개념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이 뭔가를 벌려놔요. 급하니까 벌려놔요. 벌려놓고 나서 뒤로 넘어져요. 다. 그런 분들한테는 정말로 제대로 된 컨설팅이 필요해요. 보면은 괜찮은 데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런 데 가서 컨설팅 하라고 하면은 500만 원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지식 서비스 산업을 말로 이렇게 떠들어서 일자리 창출 그걸로 해야 된다. 고부가 산업이 하는데, 실제로는 고부가가 아니라 건설 일용직 잡노동 잡부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엉망진창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제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생각하셨을 때는 집에 이제 부모님들도 좀 계셨을 테고, 또 부모님 돈도 이렇게 쓰셨다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하셨을 거고, 본인도
상당히 좀 이렇게 걱정이나 좀 이렇게 염려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직장을 다니다가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좀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뭐 직장이 뭐 굉장히 뭐 유명한 대기업도 아니고 그 작은 회사에서 큰 비전이 안 보이니까 그리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똑같은 거죠. 뭐 대기업들은 뭐 임금이 이렇게 해갖고 뭐 노조가 있으니까 당연히 1년에 몇 %씩 오르고 이렇게 쭉쭉 올라가는데 뭐 이제 안 그런 일반 회사들은 계속 그 월급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남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젊었을 때 한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해갖고 덤볐는데 거기서 그럼 그때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는 그렇게 크게 다니던 기존 직장 그만둔다라는 데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고민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셨네요. 근데 저는 이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이제 5년 정도 제가 이렇게 근무를 했었다고 그러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95년부터 이제 2000년 연구소 시작하게 할 직전까지 만 5년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억대 연봉자였어요. 거의 유일무이할 정도로 90년대 억대 연봉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그만두고 한다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는 반대와 저도 잠 못 잤어요. 아마 그 직장 다니시다가 어떤 자의적이든 타의적이건 뭐 명태든 뭐 정리해고든 아니면 자기가 또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든 나름대로 좀 그런 대로 좀 생활이 유지되는 그런 급여를 받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게 될 경우에는 아마 10중 8구는 그러니까 자의에 의해서 그만두시려고 하는 분들도 잠을 못 자요. 걱정 때문에. 그래도 일단 생각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그래도 그 마음이 한쪽으로 딱 굳어지니까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다 그걸 덤비게 되더라고요. 또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막 처자식이 있었으면 또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렇죠. 결혼도 한 상태면은 그렇죠. 아마 뭐 그러니까 와이프가 뭐 아주 뜯어 말렸겠죠. 절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런 대로 조금 그 월급을 받는 직장의 경우에는 자기가 자의해서 그만두게 되면 첫째는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 주위 사람들의 반대, 그다음에 자기 자신도 밤잠을 못 자요. 근데 뭐 자기가 뭔가 다른 별도의 계획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구상이 있어서 한다라고 해도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잠이 안 와요. 저도 연구소 이렇게 하겠다라고 딱 결심을 하고 했을 때 한 6개월 동안을 이거 말아먹으면 어떻게 하지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뭘 해보겠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뭐 구조조정이다, 명태다, 뭐 정리해고다 이렇게 해서 타의에 의해서 그만두게 되신 분들은 아마 10중 8구 거의 한 번씩 자살을 생각하실 거예요. 그 생각을 하시게 돼요. 그렇게 정말로 절박해져요. 왜냐하면은 가족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걸로 유지를 해왔는데 자기가 원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그만두게 되니까. 그만두게 되는 순간 자기가 이제 완전히 그 생활력이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 정도의 어떤 수입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그때서야 깨달아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해봐도 방법이 안 보여요. 방법이 안 보이면은 다 아마 거의 예 없이 극단적인 생각까지 다 가요. 갔다가 이제 대부분 상당 부분은 이제 다시 돌아오죠. 거기 못 버티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일자리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그 개인한테 그 사람 인생의 전부예요. 일자리라는 게 그 사람의 삶의 전부예요.
그다음에 그 일자리가 그 사람의 가족이 모두가 다 생사가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할 때 기업이 됐든 누가 됐든 뭔가를 할 때 그러니까 그 책임을 진다라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걸 깨닫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가 사업을 하는 게 내가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죄냐? 못 되면은 내가 책임을 다 지는 거냐? 근데 원래 사업을 하는 게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결과적으로는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경영자가 어떤 오너가. 그렇죠. 그 직원들부터 시작해서 그 직원들에 따른 가족들까지 생각하면. 예. 그러니까 그런 책임감을 가진 사람만이 사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이제 개차반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뒤로 빼고 앞으로 빼고 못하고 자기 그 하고 해서 뭐 이렇게 돈이 이렇게 된다 싶으면은 그냥 무차별하게 이렇게 잘라내고 뭐 하고 한다 이거예요. 사람이 돈을 벌 때는 그래도 다들 조금씩 사람이 돼요. 돈을 벌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라도 돈을 벌면 그래 월급 조금 더 주지 이렇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어려울 때예요. 어려울 때.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사업을 해서 사람을 이렇게 누군가를 데리고 같이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끝까지 책임을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만 해요. 그게 뭐 사업한 것이 죄냐라고 보면 죄예요, 사실. 죄예요. 사업하는 게 죄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책임을 져서 파산을 해버리면 정말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나도 같이 거들난 거니까 같이 된 거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근데 그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 이제 좀 조그마한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것은 가족 단위로 이렇게 하니까 가족의 인건비를 이제 빼먹는 거죠. 장사가 안 되면 가족이 거의 자기 인건비를 못 챙기는 식으로 어떻게 쓰든지 안 망하려고 버티는 거죠.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채용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망하든 안 망하든 하여튼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망하는 직전에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돈을 막 빌리려고 그래요. 고리대금이라도 막 갖다 빌리려고 해요. 그게 이제 그 뭐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사업하는 게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쉽게 섣불리 생각하고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점에서 이제 각자가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다른 어떤 사업을 하다가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 어떤 그런 하고 싶은 분야가 있고 또는 충분히 자기가 이제 준비나 그런 그 가능성을 이렇게 봤을 때는 과감하게 이렇게 도전을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라는 것의 그 무거움, 그게 의미 정말로 무거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근데 그걸 각오를 해야 돼요.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 때는 내 가족이 먼저 힘들더라도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월급을 먼저 챙겨줘야 된다. 그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래서 이제 사업할 때 그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서 준비를 잘해서 해야 된다. 하여튼 저도 그 이제 연구소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스스로 저는 이제 이렇게 연구소를 하겠다라고 그만두고 이렇게 한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6개월 정도는 연구소 이렇게 시작하기 전하고 후로 한 6개월 정도는 앞뒤로 6개월 정도는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말아먹으면 이제 봐라 쌤통이다 자식 여기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했을 때 말 안 듣고 그냥 으그저그 하더니 잘 망했다 뭐 이런 말 들으면 또
쪽팔리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저런 생각. 그다음에 내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 되면 그다음에는 뒤를 이어서 올 사람들이 다 이제 힘들어지는데 첫 단추니까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안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그거 찾는 거. 잠을 눈을 감고 있어도 감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머릿속에 그 생각만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부시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랬어요. 진짜로. 근데 하여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나마 지금은 좀 난 게 이제 그 다니던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거고 이제 또 돈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 받아서 하는데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거죠. 이제 내 돈이 아니니까 더 부담이 더 큰 거죠. 그렇죠. 예. 왜냐면 그 투자자는 진짜 우리 말만 믿고서 믿고 하는 거니까. 믿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책임감은 이거는 예. 만약에 안 됐을 때는 내가 이렇게 뭐 파산을 하거나 해서 다시 뭐 직장을 다녀서 그걸 차근차근 갚으면 되지만 이거 뭐 파산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그 소개해준 분의 뭐 이제 신뢰부터 관계까지 뭐 이런 게 다 깨져버리니까 그게 더 굉장히 또 부담이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도 이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연구소를 아마 경제소프트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젊은 사람 친구들한테 이제 20, 30대 이제 새로 이렇게 사회에 발을 딛고 취업을 하려고 하거나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제가 연구소를 하고 나서 한 3년 차 되던 2003년인가 2004년 무렵에 굉장히 제가 후회를 했어요. 후회한 게 뭐냐면 연구소는 제가 혼자 시작을 했거든요. 혼자. 네. 근데 이제 연구소는 저는 이제 생산자예요. 말하자면 기술자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네. 만든 물건을 갖고 가서 밖에 돌아다니면서 파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이제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컨설팅을 잘 할 수 있고 다 인정을 했고 나한테 정책 연구나 대기업들이 나한테 이렇게 컨설팅 프로젝트를 맡기면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이미 다 이제 입증을 했는데 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너 잘하는 건 내가 알아 다 말을 해요. 근데 우리 회장님이 원아한테는 내가 말이 안 먹혀. 우리 회장님이 너를 몰라. 그다음에 우리가 또 그 언론에다가 보도 자료를 내야 되는데 김광수 경제연구소한테 컨설팅 했다면은 언론이 김광수 경제연구소가 어디 뭐 하는 데야. 맥킨지 하면 알지만 네. 우리 회사 이미지가 안 맞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다르다라는 게 이렇게 뭐라 할까요? 어떤 그 중립적인 의미에서 다르다는 게 나쁜 의미에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벤처고 새로운 조그마한 기업이라도 실력이나 역량이 있으면 그것이 금방 이렇게 부각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관심을 이렇게 쏟아주고 이렇게 키워주는 그런 게 있잖아요. 한국은 그런 게 아예 눌러버려요. 그냥 눌러버려요. 장관들도 그래 네 보고서 참 대단하더라. 근데 그러면은 그 정책 연구를 왜 국책 연구관들을 이렇게 욕하면서 엉터리라고 욕하면서 계속 거기다만 맡기냐. 우리 연구소한테도 좀 맡겨라. 내 장관 끝나면은 내 장관 할 때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 그다음에 정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대통령한테 가서 말해. 나는 대통령한테 가서 그런 말 못 하겠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그 보고서나 좋은 그 물건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제가 하다못해 그런 대기업이나 정부 관료들한테 가서 물건을 팔 수 있는 어떤 마케팅력이 있었다면 어떻게 막 이렇게 꼬시고 뭐 가서 하다못해 뒷돈이라도 찔러주고 뭐 이렇게 막 해주고 당신 뭐 승진하는 내가 좀 밀어줄게요, 힘 보태줄게요 이런 식이라도 해가지고 했으면 잘했을 수도 있죠. 근데 처음에 혼자 그걸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 거 모르고 혼자 딱 시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는데 좋은 물건 만들면은
다 알아서 이렇게 평가해가지고 사주겠지 했는데 왜 안 사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런 엉터리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좋은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엉터리 정책을 해서 빚만 하고 국민들한테 부담만 떠넘기고 경제만 엉망으로 하고 대기업들은 왜 내 말 안 듣고 저렇게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지 바보같이 왜 어리석게 그렇게 하냐 그렇게 근데 제가 2003년에 이제 미국 기업을 조사를 하다가 미국에 이제 그 이제 벤처 기업으로 창업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쭉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 창업자들 조사를 하다 보니까는 이게 다 동업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2명, 3명, 대부분이 2명, 3명 동업자들이에요. 근데 이 동업자들의 구성을 보니까 한 사람은 기술자, 한 사람은 경영 이렇게 돼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인텔이라든지 뭐 그 HP라든지 뭐 대부분이 그래요. 뭐 지금 뭐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뭐 저기 페이스북이라든지 대부분이 창업 공동 창업이에요. 2003년. 그래서 그런 글을 하나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아마 그 담 카페 포럼에 그 연구소 한담란에 그 옛날 글을 뒤져보면은 그 글이 하나 뭐 2003년인가 4년인가 뭐 있을 거예요. 찾아봐야겠네요. 네, 있어요. 동업자들이라.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저는 생산자하고 영업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파트너로 동업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역할 분담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그때는 모르고 그냥 내가 잘하니까 안 하면 무인격으로 이걸 안 써? 제가 안 쓰고 뭐 이렇게 100이나 보자. 근데 안 써버려요. 말아먹어 버려요. 안 써버리고 배째라고 말아먹어 버려요. 결과적으로는 저만 막 힘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해? 왜 안 해?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많았는데 전부 이제 막 한국에서 영업은 뭡니까? 온갖 반칙과 편법과 꼼수와 접대와 뭐 온갖 짓이죠. 네. 저는 그런 경쟁력이 없어요. 그걸 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했으면 제가 정말 지금 떼돈 벌어 있죠. 진짜 그런 기회 많았어요.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큰 정말로 대기업들이 저하고 저희 연구소하고 사업 제재하는 제안들이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걸 네 싫으면 말아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사업하신다라고 할 때 우리 관악방장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다못해 동네 김밥 장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항상 내 평생 직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과 동업을 먼저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한 사람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이렇게 좋은 물건과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데 전념하는 사람, 한 사람은 경영, 마케팅이나 자금이 돈 뭐 조달이나 뭐 이런 거 경영 관련한 거 또는 사람 관리라든지 이런 걸 경영 쪽에 전담해서 이 두 사람이 절대로 그 정말로 가족 친가족 이상의 그 관계로서 미국의 그 벤처 기업으로 시작해가지고 성공한 기업들 보면은 공동 창업자들 보면은 진짜로 이 사람들 안 깨져요. 정말로 끈끈해요. 끈끈해. 지금도 그렇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한국에서는 동업한다고 그러면 아마 거의 다 지금 뜯어 말고. 예, 그래서 워낙 그 동업이 그냥 자기가 급한 마음에 서로 이제 이해관계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거의 100면 100 다 말아먹어요. 싸워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동기들이나 제 선후배들 동업해서 사업하겠다는 사람들 거의 다 말아먹었어요. 말하면 다 싸워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이제 그 대학 예전에 카이스트 가서도 강연할 때 그런 말을 했는데 또 그 광주 카이스트 그 과기원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할 건데 그 대학생 시절이나 대학원생 시절에
괜히 그 뭐 맥주집이나 동네 술집 가서 뭐 맥주 한 잔하고 소주 한 잔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흥청망청하고 그냥 뭐 심심풀이나 아니면 기분풀이로 가서 하는 술 마시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미국이나 뭐 유럽의 경우를 보면은 또 이스라엘이나 이런 걸 보면은 대학교 시절에 뭐 이렇게 가서 공부하다가 가서 맥주 한 잔 마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것이 스트레스 풀고 기분 전환하고 무슨 잡담하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자기 평생의 파트너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술자리를 맥주 한 잔을 마시면서 아, 이 친구가 나하고 뭐 내가 무슨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친구가 나하고 평생 등을 지지 않고 항상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이렇게 강하게 서로 믿고 의지하고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동반자일 수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한국처럼 가서 그냥 뭐 이렇게 뭐죠? 술 마셔가지고 그냥 정신 잃고 이렇게 막 이렇게 욱욱하고 이런 그런 뭐 기분풀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되게 그러니까, 다르네요. 예. 우리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새로 이렇게 직장 생활을 안 하시고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제 말 정말로 귀담아 들으세요. 사업을 하시는 데는 혼자 하시는 것보다 정말 자기 평생에 그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를 찾아서 하세요. 그러면은 사업 실패 위험 부담이 혼자 할 때는 100이라고 치면 그런 동반자하고 하면은 실패 위험이 30, 20으로 확 줄어듭니다. 50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게 그 이상으로 줄어들어요. 확 줄어들어요. 성공할 확률은 뭐 1%, 2% 되던 것이 이게 막 20%, 30%로 확 커져요. 사업 성공할 확률이. 그러니까 사업 하신다라고 할 때 내가 뭐 다니던 직장에서 잘려가지고 뭔가 급한 마음이 당장에 가족들 이제 생계를 떠받쳐야 되니까 막 급한 마음에 가서 또 이렇게 가게를 계약을 한다 이거예요. 막 한두 달 사이에. 그러면 그러지 말고 그것도 내가 돈이 모자라면 정말로 나하고 배신을 안 때릴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찾아서 돈을 합쳐서 해라. 장사가 될 만한 곳에 가서 해야 된다. 내가 돈이 없으니까는 그냥 어디 저 이상한 구석지 가가지고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 데 가가지고 해서 그럼 말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급하더라도 다급하더라도 먼저 사람부터 찾으세요. 근데 급할 때 찾으면은 다 좋게 보입니다. 급할 때 찾으면은 평상시에 이렇게 차라도 한 잔 하든지 아니면 어디 밥이라도 함께 하면서 평생에 정말 내가 서로 가족 이상으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런 관계를 만드는 식으로 인간관계를 만드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한두 사람 정도는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죠. 여러 사람 사귀는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서도 그런 평생의 지기가 될 사람을 한두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얼마만큼 자기의 그 인생에 있어서 자기 삶을 안정시키는데 서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도움이 되는지 그 어려운 때 부닥쳤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하면은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실패할 위험도 적고 모든 면에서 작은 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부담이 적고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훨씬 더 시너지 효과도 크고 그리고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양보하는 마음. 어려우면은 이제 상대방 탓을 하거든요. 그게 보여. 사람이라서 그렇게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학교에서부터 사회로부터 그런 식으로 교육을 알게 모르게 배워왔기 때문에 받아왔기 때문에 사람을 불신하는 기회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배워왔기 때문에 뭐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일제시대 때 전쟁 독재정권 시절 뭐 이렇게 또 지금 이제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런 시대를 거쳐왔기 때문에 누가 안 챙겨준다 이거예요. 일제시대 저 사람이 독립운동 했어요. 전쟁 때 저 사람이 빨갱이에요. 그래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안 해도 그 짓으로 이렇게 내가 찔러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독재정권 시절에 저 사람이 반정부 음모를 했어요. 이렇게 해야 내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회주의적인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이게 한국이 지금 안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안고 있는 최대 마이너스 지금 이렇게 그 부정적인 위험 요소예요.
이거 빨리 떨어뜨려 불식시켜. 이런 점에 있어서도 지금 빨리 지금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돼요. 20, 30, 40대로 빨리. 50대 이상은 사람을 절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도 그래서 동업자 동업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거기서 다 나와요. 우리 20, 30, 40대는 이게 정말로 먼저 이렇게 그게 지금 나름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그 접촉을 통해서 자기 평생의 동반자를 찾고 그 사람하고 이렇게 진지하게 충분한 그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서로 뭔가 같이 해보자라고 했을 때 검토를 거쳐서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하시고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가 먼저 희생하고 양보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보이면은 그러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 찾으면 인생도 성공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제가 우리 이제 새로 취업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취업이 지금 이제 원하는 그 일자리 찾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수 많은 이제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 졸업한 분들이나 30대 분들이 이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이제 취업이라기보다는 이제 사업을 이제로서 시작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이미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에도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뭔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독립을 해서 뭔가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도 지금은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이제 미국이나 그런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데 이런 무일푼에서 아니면은 정말로 자기 몸뚱아리 하나로 이렇게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다 동업자가 있고 혼자 한 사람들은 또 거의 상당히 많이 실패를 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운이 좋은 셈이었죠. 지금도 거의 물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정말로 그 강력한 영업을 할 수,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하고 영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를, 사업 제휴처를 찾고 있어요, 저희가.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영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 이런 그 지식 산업에 대한 이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영업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노하우가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그 파트너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게 하시는 그 파트너가 별로 이렇게 눈이 잘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필요 이상으로 말할 수 없이 생고생을 하고 있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고서도 만들어야지, 돌아다니면서 영업도 해야지, 그냥 막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무슨 이순신 프로젝트도 해야지, 시민공방도 막 해야지.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소에 그 좋은 컨텐츠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런 보고서들을 시민공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무슨 지금 막 그런 영업하시는 분 많잖아요. 보험이다 뭐다 막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나 그 나름대로 그런 좀 영업 그 회사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한번 대신 해보시라고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기도 해요. 우리 보고서 판매나 회원 모집 같은 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전 주변에 많이 권하거든요. 제가 구독을 해보니까 그 기존에 이제 들어보지 못했던 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언론에서 접했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는 데는 아무데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광석 경제연구소 그냥 눈팅만 하다가 그 최근에 자꾸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흘러간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건 아닌데, 그래서 보고서를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눈이 떠지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 이제 경제 시평 같은 이제 보고서들은 경우에 따라서 이슈에 따라서 뭐 한두 달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어떤 것은 뭐 1, 2년, 2, 3년 이렇게 앞서가는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그 보고서가 나왔을 때는 당장에 그 보고서가 주는 어떤 그 시사점이나 중요성이나 의미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많다.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이제 그게 드러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또 원래 보고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원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이 잘못된 거죠.
무슨 이렇게 다른 뭐 국책 연구기관이 됐든 아니면은 무슨 금융기관이 됐든 뭐 보고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언론 뭐 기사가 됐든 뭐 인터넷에도 그런 것들이 많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거라든지 이렇게 막 부르짖는 거라든지 지나놓고 보니까 다 틀려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경우에는 너무나 그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빨리 그걸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빨리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 20대, 30대, 40대가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일단 뭐 해결이 돼야 되니까 안정돼야 되니까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취업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전직이나 새로 이제 뭐 사업을 한다든지 했을 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그 혼란을 시행착오를 이렇게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오늘 이제 자담회는 그걸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한 분 더 이렇게 했는데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는 바람에 제가 그분을 몫을 지금 떼었어요. 사실은 떼었어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근데 또 두 분은 또 이제 아직 이제 그 이제 시험 준비하시고 계시고 우리 네. 이제 대학노공방장님은 그다음에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아직도 가정을 꾸리신 상태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래도 이제 뭔가 전직이라 할까 또는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떤 느끼는 부담감이 이렇게 약간 또 좀 덜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여튼 사실은 조금 더 이야기를 이렇게 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정말로 원치 않는 그 이직 그다음에 원치 않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다들 심각합니다. 다들 죽음을 한 번씩 생각을 해요. 가족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절망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포기하면은 다 내 가족이 다 넘어진다라는 생각이 다시 돌아오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세상 살아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원치 않는 이직 또는 원치 않는 사업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했더라도 끝까지 이를 악물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혼자 하시려고 가급적이면 혼자 하시지 마시고 그다음에 급한 마음에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어렵더라도 만약에 서둘러서 하다가는 그 이상의 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더라도 조금 더 참으시고 가족끼리 더 이렇게 좀 부모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조금 버티시고 조금 더 이렇게 같은 파트너를 찾아서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출발하시는 게 훨씬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걸로 마칠까 합니다. 네. 사실 두 분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끄집어낼 거리가 좀 적어가지고 제가 일방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담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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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